정준환의 돈 되는 특급 지역인데요. 기존에 아셨던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듣게 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계획이 바로 서울시에서 2030년도까지는 이렇게 개발할 거예요 라는 계획이 나오고, 일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비로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할지 보유할지 그러한 구분을 하시게 될 겁니다. 강의는 늘 짧게 하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오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왜냐하면 어떤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형태도 다를 겁니다. 좋네요.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개별 상담 때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좀 거시적으로 알려드리는데, 2030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에 2030년도까지 이렇게 개발할 거예요 라고 해서 굉장히 페이지 수가 많아요. 근데 젊거나 아니면 젊지 않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또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모든 그 페이지 수 전체가 다 여러분들한테 도움 주는 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그 정도 페이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도 많이 기억을 하시는 거라고 보여져요. 이게 서울시에 있는 자료 페이지를 그대로 여기다 캡처를 떠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전에 표 4-6에서 2020 도시기본계획과 2030 서울플랜 중심 어떤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이 페이지를 보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이거를 눈여겨서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게 돈을 버는 분과 벌지 못하는 분의 차이점이죠. 이렇게 1도심이구나, 5부도심이구나, 11개 지역이구나, 이런 것들 속에서 이 청량리, 왕십리, 상암수색, 영등포, 영동 이런 것들이 이 옆으로 가면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예를 들자면 이 영등포라는 놈은 부도심이었다가 이렇게 가서 여기에 붙어 있고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죠? 도심이라고 써 있어요. 부도심이 도심으로. 도심이 좋을까요? 부도심이 좋을까요? 좋아진 거잖아요. 그죠? 이 영동이라는 곳은 이렇게 가면서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면 이쪽은 개발한다고 그랬다가 개발을 안 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보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보기 좋죠, 좀. 그리고 색깔을 칠해봤어요. 영동 없구나. 라면 없구나. 창동 여기 없었는데 들어갔구나. 그래서 칠을 해놓은 거예요. 아, 새롭게 들어가는 게 있고 빠진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분석을 하는 거죠. 계획이 나왔는데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분석을 비로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이쪽이 개발해서 좋아지는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화면상으로 그런 거예요. 3도심 7광역 12지역이 22개죠. 22개가 서울의 기본계획 안에 개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디테일하게 자료를 찾아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어떤 개발을 하겠다. 대체적으로 7광역은 일자리 창출하는 쪽에 무게감을 뒀어요. 그래서 보면 영등포가 잠실로 되네요. 영등포가 잠실로 돼 있어요? 그럼 빼야 되겠네. 영등포는 화살표를 이렇게 올린 건 이게 예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제 열심히 잘 그려놓은 거예요. 보기가 좋죠? 좀 더 이렇게 화살표를 해놓고 상계도 지역이었는데 광역으로 상계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렇게 칠해놓은 거는 새롭게 들어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남녀는 빠졌다, 대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잠실도 11개 지역에서 쭉 가서 여기 붙어 있죠. 그래서 지역에서 광역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광역, 혹시 이제 도시재생 선도지역이나 도시재생 시범지역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 계획 안에 맞물려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지역의 역세권 개발과 또 중공업재생의 활성화 지역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 떨어졌을 때 그곳의 가치가 높고, 제가 이제 공부방 때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데 생활권 계획 지역에 들어갔고 이주수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주수요까지 된다면 그 가치는 높은 거예요. 거기다 역세권 개발을 나중에 이제 공부방 때 분석을 하면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이것이 지도상으로 봤더니 노후가 돼 있어. 근데 여기서 350m 이내야. 이러면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용적률이 상향이 되는 거예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이 되면서 더블로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개발을 한다는 곳에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용적률이 상향되면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주수요까지 옆에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죠. 그 다음에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지구라고 생활권 계획이 있는데, 이 53개 지구는 목표가 뭐냐면, 그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80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근데 이 800페이지를 보면 또 구체적으로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계획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계획은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한강 르네상스, 그 다음에 용산의 서부이천 등 국제업무지구, 이런 것들은 무산이 됐잖아요. 계획 때 한 평에 2,800만 원 했던 게 2억까지 올랐어요. 한 평에. 근데 무산이 되니까 평당 5천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다시 최근에 용산, 여의도 마스터 플랜 나오니까 많이 회복이 됐어요. 이런 게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계획 단계에는 무거운 투자보다는 좀 작은 자금으로 가볍게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보통 해요. 그래서 이 계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러한 생활권 계획지구는 서울의 낙후 지역을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하기 위한 게 목표다. 그러면 이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2030년도까지 서울 광장의 145개 규모, 약 60만 평을 상업지역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서울에 있는 땅을, 서울시 땅을 평수로 환산을 하면 1억 8천 평 정도 돼요. 그 중에 60만 평은 상업지역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변화가? 천지개벽하지 않겠어요? 자, 또 한 번 강조하지만 뭐라고요? 계획이요. 왜냐면 우리 못 믿잖아요, 계획. 근데 만약에 상업지역이 된다면, 한다고 하니까 가격은 준주거 지역보다 훨씬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과 벌지 못하는, 또 끝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계획이 무산되면 이제 물리고 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계획이 있는 곳은 여유자금으로 멀리 내다보고 묻어놓으라고 해요. 그 지역의 가급적이면 적은 돈으로. 노후되어 있는 곳에. 막 개발했는데 역세권 개발할까요, 안 할까요? 상업적으로 개발하려면 노후되어 있는 곳일 거 아닙니까? 이런 지역들을 이제 분석해야 되고, 서울 시내 이 역세권 개발은요, 환승역이 1차 검토 대상이거든요. 서울 시내의 환승역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70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0군데를 다 가봐야 돼. 그러기엔 너무 힘드니까 어떤 지도상으로 위성지도라든가 그 다음에 거리뷰라는 걸 통해서 젊은 분들은 좀 한번 해보시면 알 텐데, 이렇게 훑어보면 최근 사진상 노후됐구나 라고 생각되는 곳은 역세권 개발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이건 서울시 자료예요.
저는 늘 약간은 보는 게 이 숫자가 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192만 제곱미터, 200만 제곱미터라고 딱 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얘를 더하면 나온다는 얘기인데, 약 60만 평 중에 가장 상업지역을 많이 만든다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 그림상 어디를 가장 상업지역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죠? 동부권이 가장 상업지역을 많이 만든다 해요. 그럼 서울을 기준으로,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부권. 그래서 이 지역의 강남북 균형 발전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서울시의 취지죠.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또 하죠. 우리는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3도심 7광역 12지역을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야. 여기서 나가시는 순간 내가 사진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도 모르실 거고요. 사진은 계속 늘 축적이 되는 거고요. 이 사진은 뭐야? 한 일주일 있다 보면 생각도 안 날 거야. 노란색은 뭐지? 그래서 제가 그나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색칠을 해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들으면 조금 알겠죠? 아, 노란색은 3도심, 녹색은 7광역, 빨간색은 12지역, 흰색은 생활권 계획지역 53개 지구. 이렇게 해서 22개 플러스 하면 75곳이 개발 계획을 서울시에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흰색은 상업지역으로, 얘네들은 일자리 창출로 컨셉을 잡고 있는 거죠. 여기에 내가 갖고 있는 동네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 내가 사는 곳이 아니다, 거기는 뭐 개뿔 그냥 호재도 없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빠졌으면 개발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기본계획과 생활권 계획 지역이고요. 또 다른 중고급 지역에 대한 개발이 있어요. 따라서 참 많아요. 개발을 하는데 이게 중첩적으로 되는 데만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러면 이제 그게 굉장히 나중에 개발을 할 때 가치가 많이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런 분석들이 좀 필요하죠. 나중에. 자, 이제는 작은 자금으로 건물주가 되는 그러한 어떤 스토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는 가장 부동산을 투자함에 있어서 뭐 바라는 게 건물주가 되는 거를 희망할 겁니다. 월세 따박따박 나오는 거. 그죠? 근데 처음부터 월세가 많이 나오는, 물론 갖고 계신 자산을 갖고 있는 분도 많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이렇게 자산을 만들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자금부터 시작하는 거를 하겠어요. 내 몸에 맞는 투자를 해라. 공통점은 넘어가면, 방송에서도 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얼굴을 만족해요. 그래서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점은 뭐 안경을 꼈네 안 꼈네 그러는데, 일단은 이 친구가 키가 183이에요. 아, 186인가? 그러니까 저보다 한 3cm 많겠죠? 키가 크겠죠? 3cm 정도 클 거예요. 이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저보다 훨씬 키가 큰데, 이 친구가 입은 옷을 제가 입으면 어울릴까요? 굉장히 반대를 하시네. 기락지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입은 옷을 제가 입으면 너무 클 것이고, 제가 입은 옷을 이 친구가 입으면 작겠죠. 그죠? 자기 몸에 맞지 않은 부동산 투자도 현명하진 않다고 봐요, 저는. 따라서 조금 내 몸에 맞는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투자를 많이 안 했거나 작은 자금으로 무리하지 말고, 처음에는 정부의 정책이나 정보, 제가 이거는 뭐예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기본 계획이나 어떤 생활권 계획 지구, 중공업 재생의 활성화 지역,
이런 지역에 계획이 있는 곳에 안전빵으로 투자를 해라. 작은 돈으로 가겠죠. 왜?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처음에 안전하게 소액 투자를 하는 초급 단계 상황이라면 이제는 조금 알게 돼서 종잣돈을 만들면 지역 매물하고 상관없이 투자자의 스킬을 갖춰라.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가장 목표인 건물주가 되고 건물주에 약간의 차익형 자금을 분산해서 투자하고 나중에는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가 되라. 이게 이제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이건 작은 자금은요, 오히려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작은 자금으로 사는 게 사는 순간 팔 물건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작은 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뭐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작은 게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나 정보를 얘기할 건데 처음에는 투자 자금은 뭐 3천에서 1억 정도로 배운다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한테는 3천도 클 수가 있겠지만 부동산은 뭐 500, 1000으로도 물론 투자가 가능해요. 근데 가급적이면 호재 있는 지역은 이 자금으로는 좀 필요한 듯하고 뭐 나머지 작은 자금은 그에 맞게끔 투자를 해야 되겠죠.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를 저는 5천에서 이 아래로 장기적으로 전세가가 상승할 거로 보여져요. 지방에 인허가량이 준 게 약 3년이 좀 넘었어요. 인허가량이 줄었다는 거는 3년 후에는 공급량이 많지 않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행업자들도 지방시장이 안 좋을 거니까 많이 안 지으려고 했던 상황이죠. 실제로 지금 안 좋고. 서울은 가급적 소형 다세대, 연립, 이런 갭투자 또는 지역이 좋아야 되는데요. 유명한 지역과 유망한 지역이 있다면 유명한 지역은 좀 안정성에 유망한 곳은 차익을 극대화하는 그러니까 낙폭이 좀 큰 그런 지역들이 될 텐데 이런 곳을 살 때는 나중에 수익형으로 변할 수 있는 곳을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나중에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흐른 이후에는 월세 나오는 거 가장 좋아할 거거든요. 그게 꼭 점포주택만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월세 나오는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월세 나오는 수익형이 꼭 오피스텔입니까? 주택도 수익률이 상당히 낮지 않아요. 근데 아파트라는 상품의 수익률이 좀 낮아서 그렇지 아파트는 한 2.5에서 2.8 정도 되거든요. 수익률, 월세 수익률이. 여기는 좀 넘어가고 그래서 소액 투자인 연립 빌라에 투자하는 포인트 세 가지는 좀 소액 투자는 소형주택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가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소액으로, 그 다음에 희소성 있는 지역을 선택해라가 이 소액 투자의 포인트인데요. 이 미래 가치라는 단어가 좀 굉장히 추상적이죠. 따라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아까 기본계획이라는 거 배웠죠? 네,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거 배웠고 관리처분 단계라는 거 이거는 아까 제가 성남 얘기를 할 때 관리처분 다음 단계가 철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철거 전 단계에 사서 미리 안착해서 기다리면 가격이 오른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지하철 연장, 교통 개선인데 얘는 앞서 제가 공부방 얘기를 할 때 미래철도 DB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미래철도 DB라는 곳에 가면 지하철 관련된 교통 GTX라든가 이런 대중교통망이 변할 거에 대한 자료를 아주 꼼꼼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교통이 개선될 곳에 미리 선점해서 사둔다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긴다.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소액으로 투자를 해라 이 얘기인데요. 동일 지역 안에 있다고 치자고요. 강남구에는 일원동이라는 지역이라고 치고 이 왼쪽에 있는 곳은 신축, 오른쪽에 있는 곳은 노후되어 있는 빌라예요. 빌라가 노후되어 있으면 한 20, 30년 됐으면 전세가가 싸다요, 비싸다요? 신축은? 그래서 보통 평균 3억 정도 되는 빌라가 다세대가 전세는 2억 5천 정도 가요. 물론 이것보다 뭐 4억대 되면 3억 5천 갈 수도 있고
뭐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죠. 그러면 실투자 금액이 갭투자를 한다면 5천 정도면 신축은 가능한데 이 노후되어 있는 빌라는 전세 가격이 싸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단순하게 얘하고 비교하면 이런 거 얘는 2억 투자면은 4개를 사네. 그죠? 그래서 동일 지역이지 무조건 작은 자금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동일 지역 안에서 가급적이면 소액 투자를 해라. 이게 키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희소성. 청담동이랑 방배동이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방배동이 약 215건 정도 된다고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2017년도만 해도 145건, 2017년도부터 2019년도 3월 8일까지가 약 215건 정도 됐죠. 이런 희소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2015년도까지 돼요. 그리고 이러한 소액 투자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봐볼게요. 실제 2016년도에 뭐 다세대는 안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가성비가 좋았던 게 이곳에 투자했던 분은 처음 투자하는 상담자였고요. 부동산 투자는 처음인데 안정적인 투자를 원해요 라고 이제 왔고요. 여유 자금이 5천 정도였어요. 연령은 32세였고 희망 투자 상품은 소액 투자. 특별한 희망 상품은 없었어요. 희망 투자 형태는 차익형, 희망 지역은 선호 지역이 특별하게 없었고, 그래서 개발 예정지인 화양동 다세대를 매입을 시켜드렸죠. 당시에 제가 이쪽을 투자를 시켜드렸던 이유는 광진구의 아파트의 거래 흐름이 치고 올라가다가 다시 꺾이는 모습이 있어서 첫 번째 소형 다세대를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국토부 자료 들어가서 연립 다세대의 거래 흐름을 봤어요. 그랬더니 쭉 가다가 계속 오르는 추세가 가더라고요. 그러면 거래 흐름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광진구 쪽 다세대 연립 좀 잘 봐야겠네 했죠.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분석하는 방법 중에 화양동에 의뢰가 왔던 그 물건의 42-7번지의 공시지가를 보니까 538만원 정도, 이건 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3.3058 해야겠죠. 뭐 3이라고 쳐도 5, 35, 1500에서 한 2천만원, 1900대 정도 되겠네요. 한 평당. 그리고 논현동은 400만원대였어요. 이걸 볼 때 뭐가 느껴져요? 위치가 얘는 공시지가가 높은 거 보니까 대로변에 있겠구나. 얘는 주택가에 있겠구나. 강남의 주택가는 대로변에 있는 지역의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더라. 좀 가치가 더 높다는 얘기야. 매매가는 평당 얘는 여기 써 있구나. 평당 1억 1700대, 얘는 1300대였던 거죠. 근데 분양가는 여기가 더 비쌌어요. 강남이라는 이유로. 당시에 이걸 투자를 시켜드리는데 화양동 강남이면 모를까? 화양동 하면 화양리 이런 이미지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했어요. 지역에 대한 그런 것도 있죠. 또 하나 이제 분석하는 건 아까 제가 희소성 얘기했죠. 희소성이 어떤 지역은 이렇게 공급이 많은데 여기는 희소성으로 2, 4, 6, 8개밖에 신축이 없더라고요. 따라서 희소성 때문에 이쪽이 괜찮겠다. 또 분석을 했던 것 중에 단독 다가구가 많으면 재개발하는 지역에서 좋을까요? 나쁠까요? 단독 다가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조합원 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많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 분양을 많이 하게 되면 조합원 추가 부담금이 적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단독 다가구가 상당히 많아서 대다수가 단독 다가구 해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사업성이 우수해질 거고요. 보통 타 지역을 보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비율이 40, 50%밖에 안 돼요. 여기는 한 70, 80% 정도 됐기 때문에 이곳을 투자해도 매력적이다라고 봤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이제 투자를 저희 고객들을 굉장히 많이 시켜드렸는데 매매가 의뢰했던 게 2억 6천대였어요. 당시에는 2억 6천대가 싼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미래를 보는 거예요.
투자는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를 2억 6천에 샀는데 현재 시세가 그때 당시에 12월 15년도 12월인가 사들였었는데 16년도 12월에 약 1년이 걸렸어요. 이게 공사가. 여차저차 뭐 광진구에서 태클을 좀 많이 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건축업자가 되게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얘가 나중에는 실제 건축주가 보유했던 계약권은 2016년도 12월에 완공이 됐는데 3억 5백에 거래가 됐어요. 2억 6천에 샀던 게. 산 사람들은 근데 전세가 2억 8,500이었어요. 전세 2억 8,500이고 산 건 2억 6천이야. 이 사이에 전세값도 뛰고 매매가도 뛴 거죠. 이건 오히려 돈을 돌려받았어요. 마이너스 2,500만 원. 이거 집 샀는데. 그렇군요. 순식간에 2억 6천에 샀는데 3억 5백이니까 돈 안 들어가고 4천만 원이 오른 거죠. 그래서 다세대라는 것도 가성비가 굉장히 나쁘지가 않아요. 잘만 사면. 그럴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희소성, 세움터 들어가 보고 공시지가 좀 비교해 보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개발에 대한 호재가 있어야겠죠. 개발의 호재가 없으면 또 그 가치는 높지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작은 투자. 그 다음에 조금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투자자의 스킬이 바로 어떤 지역과 매물의 정보보다는 지역과 매물, 종류에 상관없이 스킬이에요. 이건 특수물건들. 이 빠진 상가라고 해서 이 아들내미가 사고 쳐가지고 이 전체를 고깃집으로 쓰다가 요 가운데 물건만 경매로 나와서 낙찰을 받게 되면서 이 점포가 쓸모없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고깃집 전체를 쓰다가 이 가운데가 쓰지 못하게 되니까 이 고깃집 사장님은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를 올려서 나중에는 수익형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월세가 올라가면 그 매매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5억에 대한 가치였다면 200만 원을 받게 되면 10억의 가치가 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러한 어떤 전략들. NPL이라는 거는 이자 못낸 저당권이라는 건데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두를 사면 시작이요. 정상기간에 구두가 10만 원인데 세일 기간에 20%를 세일하면 우리 구두를 얼마에 하는 거죠? 8만 원에 사는 거잖아요. 10만 원짜리 20% 세일하니까. 근데 상품권, 금강제와 같은 경우 상품권이 10만 원짜리가 좀 싸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 10만 원짜리가 상품권을 8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다면 그러면 상품권을 8만 원 주고 사서 20% 세일할 때 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40% 정도를 나는 싸게 사는 거죠. 10만 원짜리를. 부동산도 NPL로 유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내가 일반 매매로 사는 거를 정상기간에 사는 거라면 경매로 구입하는 거를 세일 기간에 산다고 보시면 되고 NPL로 구입해서 경매로 낙찰받는 거를 세일 기간에 상품권을 사가지고 매입한다. 구두 사는 거랑 똑같다라는 그냥 논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러나 예전에는 개인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개인이 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실제 예상했던 건데 NPL이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중급 단계처럼 스킬인데 이거는 운 좋았던 케이스예요. 수익형 보유 매물이 많아서 장기 투자를 원하고 싶었던 분이었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고덕동에 있는 거를 하나를 저희가 추천을 해서 해드렸는데 거두절미하면 요게 요렇게 여기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토지이용 계획 확인할 때 했더니 여기가 도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큼 도로였고 여기까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뒷집이 의뢰가 왔는데 얘는 이게 도로가 되면 전면 6차선 도로를 끼고 있는 점포주택이 가능한 돼버린 거죠. 따라서 이 집이 날아가면 이 뒷집이 전면 도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집 빼고 이 뒷집에 있는 거니까 이 집이 전면 도로가 되는 거죠.
대박나지 않겠어요? 나중에 도로나면?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묻어놔도 되죠. 그 계약 해지분.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미분양과 계약 해지는 다르다고 늘 얘기해요. 미분양은 분양이 아직 안 됐고 계약 해지는 분양은 됐는데 잔금을 못 치르는 것들이 생겨나요. 당시에는 의뢰왔던 건 남편이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부모님하고 거주해야 돼서 조금 큰 평형대를 살아야 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런 계약 해지의 조건은 무조건 막 싸게 주는 건 아니고 이때 당시에 분양가가 5억 했던 건데 집값이 쭉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잔금을 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게 한 60개가 되니까 시행사에서 저한테 의뢰가 오죠. 저 같은 사람한테 의뢰가 와서 야 그러면 정 대표가 15일 이내에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60개를 일괄 매각할 때 분양가 5억짜리를 3억 8천에 확장비 이자 없이 매각을 할 테니까 고객들을 한번 맞춰줘. 이런 조건이었죠. 그래서 저희 고객들이 샀어요. 물론 5억짜리를 3억 8천에 주진 않겠죠. 가격이 떨어졌죠. 4억대 초중반 정도. 그러니까 조건이 3억 8천이었던 거고. 별내라는 곳에 가보니까요. 별내 사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거기 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무덤이 보이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무덤이. 저도 이제 샀는데 희한하더라고요. 딱 올라갔는데요. 또 어떤 분은요. 제 고객이 무덤만 보이는 거를 사요. 무덤이 보이면 터가 좋다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 봤잖아요. 혹 해가지고 저녁에 올라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어떻게 사람이 살아? 귀신 나올 것 같은데 그분은 무덤만 보이는 것만 살아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 생각들이 달라. 네, 희한한 세상에 그죠? 근데 그분은 좋대요. 터가 좋은 거고 무덤 보이는 쪽이 방향 좋은 거라고. 그분은 또 그런 것만 사시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돈이 안 들어갔어요. 왜? 선순위로 대출이 있고 후순위로 지금 얘기한 깡통이죠. 후순위로 세입자가 들어와서 세입자가 들어온 분이 제가 3억 8천에 샀는지 5억에 샀는지 알아요? 이분 5억에다가요. 정상적인 건 이자 후불제 3천에다 확장비 3천 내서 5억 6천이 원가예요. 다른 사람들은. 분양받은 사람. 이게 이 사람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5억 6천짜리인데 3억 8천에 샀는지 안 샀는지 세입자는 모르죠. 그러니까 나는 3억 8천 샀으니까 그렇고 5억 6천에 산 사람 거는 괜찮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이 안 들어갔던 케이스가 그래서 계약 해지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저희 공부방 하시는 분들하고 분석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사야 가성비가 좋아요. 가성비. 그래서 이 동네가 망하게 생겼다. 집값 떨어지겠다 생각이 들면 그 타임을 가야 돼요. 타임! 이게 한 사람한테 이렇게 팔지는 않겠죠. 그죠? 모아서. 두부로 따지면 한 판을 사야 싸지. 한 모를 사면 비싸요. 그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평생 가져갈 건물, 똘똘한 건물 하나를 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투자할 때 우리가 꼬마 빌딩 하나 사고 싶고 건물주 되고 싶은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통건물처럼 주인이 거주하고 전세 이렇게 놓고 월세 일부를 놓다가 돈을 좀 벌면 전세 났던 거를 월세로 이렇게 자꾸 전환을 하는. 근데 그 역할을 해주는 건 바로 이 차익형 부동산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1억짜리를 샀는데 1억이 올랐어. 1억은 다시 차익형 투자하고 1억을 전세 났던 걸 월세로. 이런 식으로 수익형으로 전환을 시키는 게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죠. 시간이 좀 많이 오버를 해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은 좀 스피드하게 넘어갈 거예요. 이 사례는 제가 볼 때는 중요함이 좀 적은 것 같고 마우스가 안 돼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조금은 리모델링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리모델링. 혹시 이제 보통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제 성수동에 사드렸던 케이스인데요. 저도 성수동에 이제 물건 하나 갖고 있는데 이분은 그때 사업 다른 데서 임대로 그 월세를 내고 있다가 그때 저한테 이제 의뢰가 온 거예요. 뭐예요? 이게 뭘까요? 당시에 여유자금이 한 7억 정도 있었고요. 3년 뒤에 4억으로 쓸 부동산을 찾고 있었는데 연령이 49세였었어요. 그래서 희망 투자 상품은 점포주택 또는 희망 투자 형태는 사옥 및 수익형, 그리고 서울권을 원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수동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도 그때 샀을 때 이유가 있었고요. 아까 제가 서울시 이렇게 자료 보여드렸던 게 이게 2030 기본계획인데 여기에 12지역 안에 성수동이 들어갔어요. 첫 번째 호재, 두 번째 이 지역은 성수동과 이게 서울시 자료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서울시 기본계획 들어가면 이런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건대 입구의 대학 잠재력과 성수 중공업 지역을 연계하여 창조 지식 기반 산업을 직접적으로 전환하겠다. 이게 서울시 계획이에요. 지식 기반 산업.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섰죠. 그리고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2025 이게 2030 도시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내년 12월 말에 나올 거예요. 그때는 2030 도시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공업지역 적용 요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 성수동이 중공업지역이에요.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전략재생형의 경우 적용 가능하다. 이게 이제 여기 나중에 좀 복잡한데 이렇게 개발을 하면 용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래서 성수동 이런 호재가 있어서 가격 오르겠네 해서 제가 3, 4년 전에 매입했던 거거든요. 그쪽의 건물을. 그러면서 이제 이분한테 요거를 사드렸는데 이렇게 건물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대지가 80평짜리고 건물이 68평. 그다음 지층 이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잘못 숫자가 썼네. 네. 여기 숫자가 다르네. 여기 지하에 있고 1층,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보증금 3천에 월 480 나왔던 88년에 지은 거죠. 별로 건물을 뭐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2030 기본계획 아까 설명했고 중공업지역 도시환경 2030 도시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사드렸는데 요거를 실투자 그때 당시에 5억 9천 들었어요. 이거 사는데 17억 천 정도인데 대출을 9억 받았고요. 3억에 480만 원 받아서 5억 900이 들었던 5억 9천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월세 받고 이자 내고 해서 수익률 4.7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높은 건 아니겠죠? 근데 얘를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 그래서 이게 지하 4층까지 해서 305평 정도 연면적이 됐고요. 요거를 제가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이거를 사옥으로 쓰실래요? 아니면 이렇게 수익률로 15% 만드실래요? 리모델링을 원룸으로 꾸미면. 이분은 사옥으로 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전체를 임대 놨을 때 이 방안으로 하실래요? 아니 저는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사옥으로.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리모델링해서 사옥으로 리모델링이 하는데 이렇게 리모델링 아까처럼 돼 있던 거 하는데 4억 5천 정도가 들었어요. 현재는 이 건물은 성수동이 워낙 많이 뜨고 있거든요. 떴고 43억 정도 추정이 돼요. 그래서 호재에 있는 지역에 이분은 4억 아까 5억 4천 총 10억 들어갔어요. 10억.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다 해서 매입 원가가 22억인데 이렇게 됐어요. 건물 잘 잡은 거죠. 그게 바로 개발 호재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남들보다 빨리 들어가면 이분은 사업으로 쓰면서 가치도 올라가면서 월세도 받고 있고
기존에 임대료를 650 냈던 분이에요. 다른 데 임차했을 때. 이분 사업으로 쓰고 대출이가 내고도 남아요. 근데 대신 이제 전체를 다 쓰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인데, 여기서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시행하시는 건축업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땅도 잘 보시겠지만, 저는 오늘 설명하지 않은 재개발 지역에 있는 분이 2000년도부터 제가 부동산을 했거든요. 2000년에 딱 2001년, 2002년에 만났던 분이, 그때 당시에 매도인, 매수인도 몰랐던 분이 지금은 건축업자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분은 매도인, 매수인도 모르는 여성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세요. 지금은 크게 하시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충분히 나는 언젠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좀 젊으신 분들이든 아니면 조금 더 나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도전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부동산의 꽃은 시행입니다. 아까 우리 봤죠? 땅을 김포에 있는 땅을 22억 7천 정도의 원가 토지랑 건물이랑 드는데 최소한 5억의 마진은 본다고요. 그러면 살 사람은 27억에 사는 거고, 내가 지은 사람들은 5억은 버는 거예요. 그때 들어갈 때 자기 자금 20억이면 대출받고 뭐하면 6, 7억? 한 30%에서 한 40%는 안 들어가고요. 40% 치자고 넉넉하게. 그럼 20억에 한 8억 정도 들어가서 5억 남는데 해볼 만한 사업 아니에요? 그게 이게 부동산의 꽃은 시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멀다라고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한 번쯤은 목표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도인, 매수인도 모르는 분이 한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이게 땅 보는 건 넘어가고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얘기를 드릴까 해요. 판단하고 실행하라고 했죠. 판단하고. 100번의 맞선을 봤다고 과연 결혼을 빨리 할 수 있겠느냐 부분이에요. 선 많이 보신 분이 시집 빨리 못 가요? 네? 젊으신 분 있나? 젊으신 분. 선 많이 보지 마세요. 보통의 분들이 바라는 만큼 그런 것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싸고 좋고 금매 이렇게 원하면서 차익형의 수익형이고 저평가되어 있는 거 이렇게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저를 알려주세요. 제가 살게요. 다 만족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따라서 공부만 하는 사람이 또 성공해요? 꼭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필기해가지고 노트를 이만큼 만들어 오신 분이 있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상담을 하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대표님이 몇 월 며칠 방송했던 SBS, CNBC에서 어디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이건 아닌가요? 그러면 막 무서워요. 책을 갖고 오는 분이 상담할 때 와, 난 기억도 안 나는데 그분이 과연 투자를 잘했느냐? 그분은 맨날 알아봤다. 그러니까 분석을 해요. 그분은 정준하는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아니면 다르게 얘기한 게 맞는지. 그러면 절대 투자 못해요. 제가 볼 때. 그냥 가까운 자기하고 호흡 맞는 사람 하나 그냥 따라가는 게 좋아요. 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무서워서 상담을 못 하겠어요. 내가 얘기한 것도 내가 솔직히 다 기억 못 하는데 방송은 10년 넘게 했는데 그게 다 기억이 나겠어요. 그죠? 그때 다르죠. 1년 전에 제가 아는 예를 들어 성수정이 좋다고 했고 1년이 지났는데 어떤 아파트가 벌써 너무 많이 올랐으면 지금은 할 때가 아닌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지만. 무서운 분들이 있어서 제가 방송하기가 두렵습니다. 또 메모해 놓을까봐. 메모하는 사람이 꼭 투자 잘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라 라고 얘기하는 건 과거에 이게 탐 크루즈 얼굴이에요. 근데 지금은 괜찮죠. 잘생겼잖아요. 이게 미키 루크예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성형 중독으로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못생겼다고 지금 과거에 투자 못했다고 지금 투자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 투자 잘했다고 지금 또 투자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늘 변화는 필요하다. 따라서 저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나아지지 않으면 나빠진다. 부동산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변화가 늘 필요하고요. 시장은 항상 변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예전에 토지 투자에서
토지로 벌었으니까 앞으로도 토지가 대세겠지가 아니라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분양권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로, 뭐 다세대 연립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변화가 좀 필요하고요. 사는 순간 팔 때를 생각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있잖아요. 계약금을 넣으면 계약을 깰 수 있어요, 없어요? 계약금 들어가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획을 상환하면 깰 수 있겠죠. 중도금이 10원이라도 들어가면 계약은 못 깨는 거예요. 근데 중도금이 들어가면 이제 내가 매수했지만 나도 이제는 소유권의 반은 있는 거거든요. 이 단계에서는 나도 이제 매도인으로서 누군가가 사줄 때 과연 가치가 있는가를 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인데, 행복은 긍정을 선택한 자의 몫이라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가슴 뛰는 삶이에요. 제가 이제 11번째 읽고 있는 중이에요. 이 책을 11번째.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가슴 뛰는 삶, 가슴 뛰는 삶, 가슴 뛰는 삶. 여기 오신 분들한테 다 필요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 가슴 뛰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 그거 있잖아요. 20대 때 첫사랑을 만날 때 가슴 뛰는, 한 번씩 남자들 생상을 하면 가슴이 뛰지 않아요? 첫사랑?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가 좀 길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여러분들 강의에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감사하고요.